안녕하세요. 자, 일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미디어 교육하니까 우리의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온라인 교육 때 우리의 학습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 강의를 신청을 하셨을 텐데, 생각보다 이 미디어를 읽는다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자동차가 너무너무 무섭다, 기차가 너무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지만 결국에 그게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미디어와 관련된 그 환경이 그 미래 사회가 저희에게 굉장히 폭풍과도 같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어쩌면 굉장히 시적절한, 부모님들께 좋은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우리 아이들 학습 습관이나 핸드폰 사용, 그런 보내주셨던 질문들, 그 관련된 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스튜디오에 다시 우리 장소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오늘 강의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이 많다, 몰라서, 이런 생각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럼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려면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맨 처음에 가스레인지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전에는 이렇게 성냥불로 불을 켜서 하는 풍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쓰다가 가스레인지를 들여놓고 그것을 켜지 못하고 이거 켜서 잘못 쓰면 터진다. 그렇죠. 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동안 쓰지 못하셨는데 우리 가스레인지 요즘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하이라이트니 맞아요. 또 인덕션이 이런 인덕션이니. 것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잘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고들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미디어 시대도 아직 보호주의적인 관점, 어머니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그로 인해서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도 아이하고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와 부모의 이런 불편한 삼각관계를 어떻게 좀 극복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한번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2부 첫 번째 질문들입니다. 아이와 미디어와 부모, 불편한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질문들을 굉장히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핸드폰만 너무 많이 보고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이런 애들 진짜 너무 많죠.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자극적인 영상들, 그런데 이제 자극적이지 않은 공부 영상은 재미가 없어서 아예 보기도 싫어한다. 그냥 재생만 시켜놓고 뭔가 공부도 자극적이고 재밌어야지만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핸드폰을 하는데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폰에 중독된 것 같다.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뭐 밥 먹을 때 핸드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통제가 전혀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집 애들이 정말 큰일 났다, 이런 걱정하는 의견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스마트폰 어떻게 쓰세요, 주로? 저는 주로 연락할 때 연락할 때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SNS 할 때 그럴 때 쓰고, 사진 찍을 때 네. 그럴 때 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 많이 보고 게임 너무 좋아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게 중독이랑 바로 직관되는 단어일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핸드폰을 어쩌면 아빠가 제일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집에서. 그죠?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공부 영상 재미없다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드라마 볼 때 재미없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넘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채널? 우리도 당연히 재미없으면 넘겨요. 그렇고 또 핸드폰 중독돼서 통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독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우리가 게임을 하면 무조건 다 게임 중독이라고 바라보시는데 아이들은 이런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것들이 취미 생활이고 또는 스트레스 해소용이고,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얘네들이 소통하는 방법은 이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른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무조건 금지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라 디지털을 알아가는 이주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해. 우리가 가스레인지를 처음 봤을 때 그것이 편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두려워했던 것처럼 미디어는 통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접하면 좋지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 아이한테는 그거는 좀 보호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개념의 차이, 아이와 부모의 미디어를 바라보는 개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까요? 불안. 네, 불안과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모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면들은 절대 올바른 미디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이 미디어를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거. 이제 얘네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게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아기라든지 아동기는 분명히 이런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규칙을 정하고 필요에 의해서 제공해주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연령이 높아지면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엄마의 이런 통제, 한계 이런 너무 것들 싫겠죠. 너무 싫겠죠. 그러면 부모는 또 어떻게 할까요? 저거 말도 안 듣고 버르장머리 없이 행동하고 하고 지적하고 뺏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지적보다는 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것이 갈등과 불안을 좀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지금부터는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얘가 이제 핸드폰을 뭐 이렇게 게임을 한다, 뭐 위험한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얘가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만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네, 어떤 맞습니다. 다른 세상을 만나고 연결되고 있구나 우리 네, 아이가. 맞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들이 또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들은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타입의 부모님들이세요. 이분들은 좀 이제 중요하다, 허용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허용 가능한 미디어 노출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허용 가능한 게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까 선생님께서도 아까 뭐 이렇게 좀 어렸을 때는 통제해 주는 게 좋은데 이제 좀 크면 클수록 좀 허용해 주는 게 좋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그럼 도대체 몇 분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통제를 할 때 화내지 않고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너무 다양한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 제한을 하고 싶다. 핸드폰을 사실 정말 컨트롤 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시청 제한 도대체 몇 시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한계가 연령대별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딱 말씀드리면 1시간만 보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죠. 정답이 1시간이구나. 1시간 이상 보면 막아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보시는 분들이 그래 역시 미디어는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올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말 질문들을 아까 보신 것처럼 하시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병으로 보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질병으로 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노출에서 아이들을 조금 보호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네. 만 2세에서 4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전자기기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훨씬 어린 연령이죠. 24개월 이하의 연령. 그러니까 1살이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절대 그건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0세에서 3세에 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 시간 제한하고 또는 아예 그 이하의 연령들은 왜 보여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시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뇌 발달 시기예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0세에서 3세입니다. 5세에서 6세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줬고 규칙을 알려주고 통제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시기가 좀 있어야지 무조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디지털 원주민인 이 아이들에게 사회화 격리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을 하지만 12살까지 어른의 뇌 상태로 완성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12살 이후에 된 우리 아이 중학생인데 이제 이미 틀렸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맞아요. 고등학생 이제 버린 몸, 나도 이제 버린 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뇌는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이 뇌가 무언가 자극을 계속 주면 신경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뇌가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이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다른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다른 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리겠죠. 왜 우리 뇌는 뇌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냅스는 각각의 다 독립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냅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연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고속도로 맨 처음에 어떻게 뚫렸을까요? 터널? 고속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뚫린 거예요. 많이 달리는 길이니까. 틀렸군요, 제가. 그렇죠? 네.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이 가기에 편한 길이고 지름길이고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뚫었죠. 그렇죠. 근데 그 길이 처음부터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 길은 오솔길이었다가 그렇죠. 다져져서 맞아요. 이제 쌩쌩 달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보가 들어와서 이 정보 안에 다리를 넣어주는 역할이 바로 뇌의 마이엘린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깃줄에 피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뇌를 연결시켜주는 그 각각의 시냅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지금 뇌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뇌에 어떤 고속도로를 놓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내 아이에게 고속도로가 뚫리긴 뚫렸는데 나쁜 길로 가는 고속도로라면 막아주고 싶으시잖아요. 그 고속도로를 뭐를 뚫리게 하느냐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아이에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들여다 보시는 게 먼저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칙을 좀 세우시자면 아이에게 아까 이용 시간 말씀하셨잖아요. 이용 시간 정해주세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같이 상의해서 하지만 좀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뭐 10시간 하는 아이한테 너 이제부터 1시간만 해 하면 못 듣죠. 맞아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몇 시간 할래? 라고 하면 엄마한테 양심이 있어서 평상시에 한 7시간 하는데 나 엄마 이제 2시간만 할게 라고 얘기할 거죠. 엄마는 굉장히 기뻐요. 그렇지만 그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너 하루에 7시간 하니까 거기에서 너가 정말 줄일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양심이 있어서 한 5시간? 뭐 이렇게 아주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 그러면 그걸 지켜보자 하고 아이하고 쓰고 나서 그 시간 이후에는 제자리 엄마랑 약속한 곳에 놓자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가 보는 콘텐츠 어떤 것인지 종류를 같이 한번 선택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미디어 노출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사실 시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M세대거든요. 그 미디어와 자유로운 그 M세대고 사실 저희 아이는 이제 알파 세대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런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디어가 우리 곁에 너무 친숙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안 돼 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굉장히 허용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은 저는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 아이 핸드폰 사용에 허용적인 편입니다만 제가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는지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또래 부모님들 중에서는
너무 저희가 성장했을 때 이렇게 억압받거나 안 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내 자녀한테는 되게 허용해 줄 거야.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우리 애한테 자유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임 하는지 내가 굳이 얘 자유를 내가 뺏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아이의 SNS나 아이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그 보고 있는 영상을 옆에 가가지고 막 보고 있는다거나 그리고 게임을 할 때 그런 미디어나 이런 걸 검열하는 것을 검열을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되게 다양한 가짜 뉴스들도 많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도표나 뉴스를 본다거나 분명히 부모가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검열을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검열을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아이의 동의하에 하는 게 좋은 거냐. 막 이런 굉장히 이제 이런 고민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맞는 질문이잖아요. 네, 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네, 애가 맨날 보는 거에 막 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검열이라는 말에 흠칫했어요. 네, 이게 언론을 검열, 미디어 검열을 아이한테 해야 되느냐. 네. 선생님께서는 아이하고 무슨 대화 주로 하세요? 저는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저희 아들은 이제 곤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곤충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보고 같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곤충을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곤충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관찰을 했더니 항상 곤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곤충 얘기구나. 그림을 그리는 게 곤충이구나. 그런 이제 아니까. 네,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럴까요? 네. 네네.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뻔한 질문하죠.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뭐 했어? 뭐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어? 이런 얘기하고 밥상머리에서는 아이가 요즘 뭘 관심을 가져 하는지 이런 거 바쁘다는 이유로 잘 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게 관찰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다면 그 관찰의 대상이 온라인 속은 아닐까요?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검열이라는 단어보다는 관심이라는 단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또 저거에 메모리하겠습니다. 네. 검열 대신 관심. 왜 관심으로. 검열이라고 네, 네. 얘기를 하셨는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어떤 게임을 하는지 이거는 아이를 지켜봐서 너를 내가 보호하겠어가 아니라 난 너와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런 것을 보고 있다면 그걸 왜 좋아하는지 거기에는 어떤 뭐 캐릭터들이 나오는지 뭐 크리에이터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랑 등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관심 있어 하면 처음엔 뭘 몰라도 돼 뭐 이렇게 하겠지만 자꾸 관심을 보여주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얘기해줘요. 난 모르는 선수를 막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엄마한테 하나라도 또는 친구한테 또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려고 더 찾아보고 그건 꼭 유튜브만이 아니라 아이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열이 아니라 관찰을 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대화의 단초를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바라보고 아이를 해야 하는지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게임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감시만 아니라면 네,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시만 아니라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건 똑같은데 항상 보고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보는 건 똑같은데 이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대신 내가 이 내 아이를 나의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이 아이의 어떤 그 삶 주체자로 존중을 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네,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저희가 어른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 핸드폰 통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검열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존중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그 배경, 그러니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는 아이들을 못 믿는 마음이 가장 그러니까요. 큰 것 같아요. 못 믿어요. 네, 못 믿어요. 제가 뭘 알겠어. 쟤를 보호해야지. 엄마의 불안 지수가 너무 높으면 절대 갈등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네,
검열 알겠습니다. 말고. 검열 말고 관심. 관심. 검열 말고 관심. 네. 네, 따뜻하게. 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그렇게 책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미디어에 이렇게 흠뻑 빠지는 걸까? 그죠? 그리고 휴대폰이나 TV 시청을 조금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방향에서 좀 줄이고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 미디어라는 게 뭐 핸드폰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이나 잡지나 신문이 이런 것도 다 미디어잖아요. 근데 왜 꼭 그런 동영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영상 미디어에만 애들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가라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미디어를 사실 선생님께서 미디어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본다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주어진 것들을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 느껴지는데 미디어를 읽는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그 매체를 좀 해석한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모님은 그런 시각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슬기롭게 이 미디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받고 편하게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받는데 그만큼 잃고 있는 게 너무 크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통제력 그리고 분별력을 키워주고 싶은데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근데 질문이 이제 너무 세 가지로 많으니까 첫 번째는 왜 이렇게 미디어에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다른 매체를 좀 좋아하게 할 방법은 없는지 네, 그런 얘기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스마트폰 조절이 어렵고 자꾸 빠지는 걸까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혹시 공부에 빠지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당연히 좋다고. 공부하자. 아이고 우리 집안에 인재가 났구나 이러면서. 콘텐츠가 다른 것 뿐이지 이 시기에는 무언가가 관심을 가질 그런 시기인 거예요. 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다른 친구에게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유독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미디어인 거죠. 특히 스마트 미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저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스마트 미디어에 빠지는 걸까요? 즐기는 걸까요?는 안 될까요? 그러게요. 네. 요즘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이 단어 선택이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그 단어라는 것은 엄마들, 아빠들, 부모님들 내면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다 검열하고. 그렇죠. 검열하고. 네. 어떻게 통제하고. 통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빠진다는 거는 정신 못 차린다는 거잖아요. 네, 정신 그렇죠. 못 차리고. 이 시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기는 사회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예요. 근데 얘네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이 스마트폰인 거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소통하고 나 오늘 이런 웹툰 봤는데 이 웹툰에 대한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 뿐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즉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바로바로 오는 것에 좀 쉬운 연령이에요. 지금 그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신경 쓰는 시기적인 연령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영역이 발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든 수용하려고 얘네들이 한참 움직이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까 12세 이후에는 성인의 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달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계속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바꿔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얘네들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으로 난 없었는데 나 어렸을 땐 저러지 않았는데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진다면 좀 더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서서부터 아마 마지막까지 드리는 얘기는 아이들에 대한 좀 이해가 이 세대에 대한 좀 이해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네요.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이 세대의 언어들이, 이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각자가 보고 있는 세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나의 소중한 아이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네. 정말 내가 어른으로서 결국 필요할 때 보호를 해주려면 결국에 우리 아이랑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귀찮으시겠지만 귀찮겠지만 저희가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른 그 강아지 저는 키우고 있는데 그 TV 프로 중에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게 강아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어떤 모델링이 되어주느냐. 근데 사실은 그 모델링도 나쁜 모델링이든 좋은 모델링이든 경험을 해본 아이들만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좋은 모델링이 되어주고 혹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모델링을 배운다면 그곳에 부모가 소통의 창구가 되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인지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사실 지하철에서도 보면요. 사실 모두가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인식하는 그 화면의 풍경이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오면 다 핸드폰 보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공식의 그림의 세상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한테만 길 가면서 핸드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지하철에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하고 있는데. 네, 길 가면서 핸드폰 보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지침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가 빠질까 봐가 아니라 너 다칠까 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저거 아주 길에서든 그냥 어디서든 아주 스마트폰만 본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이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그냥 아이들 좀 비유 좀 맞춰주시고. 네,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을 검열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네네. 이제 다른 그러니까 미디어 중에서도 스마트 미디어가 아니라 책을 좀 볼 수 있는 방법, 잘 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좀 잘 읽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읽는다라는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책. 네, 책이 떠오르죠. 또요? 우리가 읽을 게 비단 책뿐일까요? 아니요. 네. 사실 신호등도 읽을 수 있고 네. 신문도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날씨도 읽어낼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정보니까 네. 정보를 다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읽는다,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부모 세대들은 책을 읽는다, 신문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은 책도 있고 신문도 있고 영상 매체도 있고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들이 왜 책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종이책을 들고 있어야만 읽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떤 컨텐츠든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도 읽어야 되고 영화도 읽어야 되고 그림도 읽어야 되고 제가 한 아이가 얘기하는 거 듣고 맞다 그것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감정도 상대방의 읽어줘야 생각도 읽어야 되고, 되고 맞아요. 심지어는 분위기도 읽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의 5명 중에 1명이 실질적인 문맹 상태라고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 문맹 상태라는 것이 비단 글만 못 읽는 건 아니거든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못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얘네들이 접할 수 있는 그 읽을 거리들의 맥락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잘 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읽기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인지신경학자 메리언 울프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읽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해야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잘 읽을 수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삽니다. 아기 신발 사용한 적 없음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선생님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사용한 적 없는 아기 신발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판다는 걸 보니까 그분이 아이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나면 주려고 신발을 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신발을 미처 쓰지 못한 거잖아요. 쓰지 못해서
그거를 팔게 되는 게 아닐까? 어떤 그래서 감정이 드세요? 되게 약간 슬플 것 같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아주 훌륭하신 아, 분이다. 그런가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단어를 이게 지금 해밍웨이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아, 맞아, 맞아. 어디서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아이들은 대부분 당근마켓 떠올리죠. 당근마켓, 중고나라 뭐 이런 것들 떠올리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았을 때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락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받아 본 적도 없고 누군가와 그런 것들로 소통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는 유튜브 안에 있는 얘기들이 다 맞다고 그냥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는 그 콘텐츠의 내용도 너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과학 관련된 영상만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아이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죠. 아이들이 너무 잘 아는 것에서 조금씩 새로운 거 하나씩 그리고 조금 더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거 조금 더 그런 거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거를 사실 하려면은 일단 부모님들이 마음의 여유도 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네. 뭘 알아야 내가 우리 애한테 그거에 맞는 걸 또 해주고, 나도 관심이 없는데. 자세히 보고 내 아이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아이에게 피드백을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거 모르면 엄마가 모르면 그건 뭐야? 라고 질문 하나 그 질문이 아이들에겐 자극이 된다는 거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이거를 조금 얘가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줄 수가 없을까라고 얘기를 해서 자전거 원리를 자꾸 물어봤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타는 것에서 역학책을 보더라고요. 자전거 역학책을. 훌륭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제가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난 몰라서 물어본 거기도 하죠. 이거는 바퀴하고 이런 것들이 하는데 바람하고 이런 것들 네가 자전거 탈 때 엄마 오늘 바람이 너무 세서 달리기가 어려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페달을 밟는 거랑 바람하고는 어떤 관계야? 뭐 이렇게 질문을 좀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축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전 세계에 뭐 어떤 선수도 어떤 팀이 있는지 몰라요. 아이가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선수는 뭘 잘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가 있고 공격성 할 때 어떻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아? 라고 물어보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또는 유튜브를 좋아한다면 어떤 것들을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확장되는 질문을 하셔야지 무조건 금기시만 하게 되면 자녀하고 이제 방에 문 닫고 들어가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렇다면 아까 세 번째 얘기하신 분 아이들의 그 자기 통제력과 분별력을 키워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한 뭐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얘기하셨던 거 또 답이 되지 답이 않았을까? 됐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학습터나 줌 이런 쌍방향 수업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컴퓨터 게임 그런 걸 이렇게 컴퓨터 세팅을 막 이렇게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그거를 핑계로 뭐 게임이나 휴대폰 사용량이 너무 많아졌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수업 시간 외에는 약속을 정해서 하자 했는데 5분만 하는 게 10분으로 늘어나고 10분이 뭐 20분 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처음엔 잘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올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통제력 부분하고 관련해서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보상으로 핸드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네네. 예, 그럴 때 사실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핸드폰 게임을 자꾸 보상으로 주는 게 괜찮냐 그리고 학년이 높아졌을 때 이걸 계속 허용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네네.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줌 때문에 또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참 어려운 답변이기는 해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친구들이 참석을 안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화내고 혼내고 막 이러기보다는 아까 여기도 말씀하셨는데 공부 후 보상보다는 아이들에게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 아까 연령층이 낮을 경우에 초등학생 저학년일 경우에는 부모하고의 약속을 분명하게 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부모의 통제하에 움직이죠. 근데 이제 통제를 벗어나는 5, 6학년 중학교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우셔서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나면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항상 아이하고의 피드백과 이 소통 중에는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후에 네가 하면 해주겠다가 아니라 공부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면 공부는 아이가 지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약속이라는 거는 엄마와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로 위한 보상이 아니라 엄마와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서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을 주셔야지 엄마가 이거를 했을 때 보상을 주시더라도 너가 엄마랑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 약속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해서 뭐 1시간을 하게 한다거나 근데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키지 않았을 때는 확실하게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너 오늘 안 썼으니까 뭐 일주일 뺏을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하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 아이는 완성체가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못했으니까 오늘은 뺐지만 내가 내일 잘하면 내일은 줄게. 라는 식으로 아이가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시려면 스스로 조절과 통제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습득도 빠르거든요. 사실 이 온라인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뭐 그 디지털 폭력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네. 아까 뭐 그 페이크, 딥페이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셨지만 사실 SNS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 안에서 아이들의 언어나 언어 생활이나 그다음에 어떤 사진을 이상한 사진을 올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아이랑 친하지 않으면 아이랑 친해서 그 아이가 그 상황을 솔직하게 어른들한테 공유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될 만한 상황들이 SNS에 네, 많죠. 너무너무 많아서 진짜 그 조절과 통제를 잘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들이 진짜 많이 들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아이랑 등을 지지 않게 자꾸 기회를 주면서 네,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혼란스럽지 너무 화려하지만 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네. 어른들을 의지할 수 있게 도움을 네, 주면 참 맞아요. 좋을 것 같다. 정말 어려워서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아까처럼 딱 1시간만 하게 하세요 하는 그런 정답이 있다면 참 쉬울 텐데 어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른도 힘든 거죠. 일상생활도 살아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키기 어려우니까 자꾸 책임을 아이한테 전가해서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아이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통제와 조절이 가능하게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아이하고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성장해 나갈.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의 핸드폰 검열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시간 없으시다면서요. 너무 바쁘시다면서요. 맞아, 시간은 없는데 네. 검열은 해야 돼. 네, 시간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할 수 있을 때 아이에게 조절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한 노력은 하셔야 하지 않을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면 어떨까. 우선 제가 미디어는 빌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빌런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잘못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고 제공해주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한다면 미디어는 빌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이런 컨텐츠들, 아이들이 양질의 좋은 컨텐츠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양질의 콘텐츠라는 거는 그 콘텐츠 자체가 선생님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 그 아날로그적인 책의 역할을 지금은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좋은 콘텐츠를 우리가 알고 있던 종이책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검색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좋은 콘텐츠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가 게임 부분인데 게임은 놀이의 변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놀이는 왜 하는 걸까요? 즐거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즐거운 거 하려고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풀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 빌런인 것처럼 저거 또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을 하네라고 아이가 중독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것을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 풀고 있구나. 그런데 좀 과하네. 우리가 공부도 너무 많이 하면 좀 쉬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게임도 너무 많이 해서 네가 중독이 될까 봐 걱정이 아니라 네가 균형이 깨질까 봐, 밸런스가 잘 안 맞을까 봐 좀 신체적으로도 움직이고 해야 하는데 네가 너무 게임만 하면 혹시 건강에 문제가 될까 봐로 접근을 하셔야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는 아이도 불편하고 보고 있는 끝내는 그 쳐다보고 있는 부모도 참지 못하고 저 아는 분은 그 콘센트 코드야 그 부분만 남기고 줄을 끊어버리셨는데 그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참지 못하고 그렇게 끊어버리시는 하시지 마시고 아이한테 너가 신체적으로도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6시간씩 게임을 하면 너가 즐기고 소통하고 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좀 네가 건강에 해로울까 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듣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좋은 소리로 하면 듣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조절 능력을 좀 가르쳐 주시는 거 절대 화내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몇 시간 할래라고 했을 때 아이가 제안했던 것들을 좀 수용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대화로 좀 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코로나 시대의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미디어 사용 시간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스스로가 미디어 사용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 미디어 사용 시간을 한번 적어보는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의외로 내가 이 정도 쓰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도 저 한동안 좋아하는 가수의 영상을 보느라고 분명히 자려고 1시에 누웠는데 훤하게 아침을 맞이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거를 엄마한테 반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밌으니까 그렇게 빠져드는 건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꾸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끔 뭐 미디어 일기를 좀 써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좀 하게 해서 사용 시간은 정해주셔서 하는데 아이가 실천할 수 있는 정도로 하셔야지 선생님이 1시간만 하랬어 라고 한다고 지금 당장 7, 8시간씩 하는 애들 때려잡아서 1시간씩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 장소를 좀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 장소는 아이들이 자꾸 방문 닫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잔소리 들을 게 뻔하고 싫어하는 거 아니까 아이들도.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하고 있는 동안 빨리 꺼! 뭐 한다거나 게임하고 있을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 애들 스마트폰 이어폰 속으로 다 친구들한테 들리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인데 내가 집에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를 친구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런데 너 빨리 끄라고 했지? 너 이거 끊어버린다 막 이렇게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좀 체면을 생각하셔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부글부글 하지만 웬만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좀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제안을 주시고 오픈된 공간에서 할 때는 잔소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살이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아이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콘텐츠를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어떤 콘텐츠들을 보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 아이가랑 이거를 선별해서 보여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는 의도치 않게 아이한테 이런 것만 선별해 주려고 했었는데 들어간 경우에 너무 놀라실 거 없이 이런 것들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또 대화거리가 되는 거죠. 이 영상에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아이하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초등학교 아이가 어른을 흉내를 내면서 술을 마시는 영상 그리고 그 벨티라고 하죠. 벨 누르고 도망가는 영상 이런 것들을 콘텐츠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아이가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아이를 욕하기보다는 아이한테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저 아이와 이런 콘텐츠를 보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시면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거,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안 좋은 콘텐츠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키워주셔야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유해된 콘텐츠를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봤던 영상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아이들에게 그 유해한 콘텐츠들을 차단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차단해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못 찾아 들어가지 않아요. 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스로가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런 것들을 어떤 어플을 통해서 막는 것 일시적일 뿐입니다. 유아들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크릿 기능이 있거든요. 그 시크릿 기능 같은 걸 보면 추천해 주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것들 로그인 되어 있는 내 번호 그 버튼 누르시면 시크릿 기능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주실 때는 그런 거 좀 체크하셔서 시크릿 기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제공을 한다거나 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콘텐츠에 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막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게임 이용 시 아이하고 이제 살펴야 할 질문들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우선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이 나이에 적절한지 그런 것들도 무조건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 현란한 화면이 싫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 게임에 대해서 어떤 연령이 주로 하고 있는지 좀 보시고 게임을 하느라고 혹시 해야 될 일을 좀 미루거나 하지는 않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게임을 얼마 동안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지 시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혹시 아이가 예의 없게 욕설을 한다거나 또는 뭐 아까처럼 엄마에게 주지 않았던 그런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예절 같은 것들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게임의 내용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감시, 검열 이런 것이 아니라 관심과 관찰을 통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라.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아이들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대답이 다르고 또 아이가 엄마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핑퐁 관계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려고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비판적인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정서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었다면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신체를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산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가셨으면 좋겠고 또 운동을 좀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너무 무거운 짐을 드려가지고 화면 그냥 확 꺼버리고 아예 못해 난 안 해 이러실 수도 있을 텐데 부모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커서 정말 아이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또는 아이가 나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모범을 보이시고 바뀌시고 아이랑 열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제가 이제 긴 시간 선생님 강의도 해주시고 이게 Q&A 시간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에
우리가 아까 불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자동차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왔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아이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옆에서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주는 그런 어른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정말 그 핵심적인 단어 검열보다는 관찰과 따뜻한 관심 그런 우리의 단어를 조금씩 한 번에 하나씩 바꿔감으로써 우리가 아이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문화 학부모 아카데미는 올해는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2학기에는요.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같이 활동하는 학부모 동아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카데미가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학부모 동아리나 이런 그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메일이나 이런 정보를 이렇게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 체크하셔서 저희가 2학기에도 학부모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는 그 다문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다양한 그 지원들 그리고 학교에 그 필요한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그런 그 서비스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는데 서울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센터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 1차부터 3차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